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대통령 관저 주변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의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임. 한 달 뒤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강조. 한 달 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때 가서도 다른 얘기 하실 분들 많거든요. 오심 끝에 하야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셔도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생각하는 전국 안정 해법과 차기 대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 정국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여전히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률가지만은 법률적으로 이것을 방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이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지지자 결집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 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절차,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면은 탄핵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선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혐의에 대한 부분이고 탄핵은 헌재에서 지금 일정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찬성과 반대 또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도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 대립을 떠나 이게 시민들 간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움직임과 이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포고령의 문제점이라든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강제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계속 거부하면서 이걸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탄핵이 되더라도 내가 구속되는 건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한남동 앞에서 지금 이제 양세력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탄핵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국민의 수가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탄핵 반대 집회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이유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함은 지금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의 몫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가 더 좀 많이 모이는 것처럼 돼 있는 거지 사실은 탄핵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권은 제3자 추천 등을 담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여전히 반대 입장인데요. 내란 특검법 처리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체포 여부와 또 이런 특검법에 대한 부분을 좀 바터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문자에 답하는 모습 뭐 이런 네. 것들이 찍힌 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는 체포영장 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 중에 상당수는 저걸 막으면 탄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실상 이제 이런 절차를 아는 정치인들이나 정치 고관여층은 저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물리적 저지하면서 이렇게 막아서다가 탄핵이 나버리면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할 시간도 없는 채로 그냥 대선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 하나가 이제 내란 특검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그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한 달 뒤까지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이 결론 나기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대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급격하게 의원들은 미래 권력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네. 그것이 지금 뭐 홍준표 지사도 언급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언급되고 있고 뭐 그 두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올 텐데요. 그쪽에 가서 줄 서고 싶어 하지 누가 지금 대통령 지키려고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은 좀 잊혀진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청년 단체, 뭐 자칭 백골단을 네. 국회로 불러서 논란이 됐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근데 이번에 특히 발생시킨 논란은 역사적 맥락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김민전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84학번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또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박중철 열사가 서울대학교 84학번인데 그러면 그 백골단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기자회견장은 저도 더러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지만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면밀히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지만은 김진태 의원과 몇 명이 5.18 관련해서 토론회를 뭐 이렇게 주최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빌려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윤리위의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로 여기에 민감하게 보는 것이 국민의힘인데 이번에 저런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자칭하는 그런 분들이 왔다? 이거는 김민전 의원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저게 지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좀 자격 미달이다. 네. 이번 저 논란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이득을 받습니까? 없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 탈당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김상욱 의원이 뭘 잘못했는지 과연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 그 국회의원은 저보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게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지금까지 비판해온 국민의힘에서 할 말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김상욱 의원은 하여튼 이번 정국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바른 소리 하는 의원으로 계속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입장이 다른데 여전히 뭐 친윤, 친한계 논란도 있고요. 국민의힘이 향후 분당 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소위 그 비윤 계열의 구심점이라고 일컬어졌던 한동훈 대표 주변의 세력들이 비례대표 의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움직임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그 비윤계에 속한 사람 중에 저랑 또 소통이 되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초선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결사체로서 활동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 개헌 문제도 거론됩니다. 물론 시기에 대해서는 탄핵 등 현재의 국면이 정리된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고요. 4년 중임제,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데요. 개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개헌을 우리가 국민들께 조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세요. 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나오는 게 권력구조 개편, 중임제냐 단임제냐 내각제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뜻이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총론이 하나로 모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리고 개헌이라는 건 우리가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요. 항상 몰리는 쪽에서 들고 나옵니다. 예. 과거에 물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민주화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개헌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쪽이 탄핵 직전에 이제 들고 오는 것이 개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쪽에서는 개헌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왜냐, 이 개헌의 시발점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을 얻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그럼 저는 개헌을 해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네. 예측을 합니다. 전국 안정을 위해 거국 중립 내각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저는 지금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거기 손을 내밀어야 될 텐데 네. 손을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최근에 보면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박영선 의원 등의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뭐 그런 분들이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게 민주당에게 사실상 거부됐던 것을 보면은 어떤 카드를 지금 들이밀어 가지고 그게 성립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그 여권 측에서 아주 훌륭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상해 보이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면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그런 인사가 선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개혁신당 내부도 좀 시끄럽습니다. 예. 이 의원은 허은하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예. 비례대표를 요구한 내용을 공개했고 허 대표는 지금 이준석 의원의 상황 정치를 하면서 이게 부당한 축출 시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논란의 본질이 뭡니까? 글쎄요, 저는 허은하 의원이 개혁신당을 할 때 창당 멤버로서 항상 좀 많은 신뢰를 해왔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본인의 거취나 아니면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사무처 당직자 전원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네. 사무처 당직자들이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무처 당직자나 아니면 정무직 당직자들이 저에게 이걸 좀 바로잡아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허은하 대표가 이제 발끈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결자 해지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명백히 사무처 당직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허은하 대표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비전을 세우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한테 상황 정치한다 그랬는데요. 디테일이 없잖아요. 네. 제가 허은하 대표에게 뭘 요구하거나 하질 않거든요. 물어보면 답해주는 정도 이상을 걸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격해진 것 같은데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허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언제쯤 그러면 이 당 내용이 정리가 됩니까? 저는 사실 오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당원들의 이제 불만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네. 이게 다른 당과 다른 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당원들한테 뭐 허은하 대표한테 문자 폭탄 보내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저희는 개혁신당은 원래 그런 거 싫어하고 연판장 쓰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차분하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허은하 대표가 선을 좀 넘어가지고 당내에 불신을 많이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이번 주쯤에 아마 저희가 네. 실질적인 절차가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의원은 올 3월 30일 이후에 네. 선거가 열리면 이제 만 40세가 돼서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됩니다. 관련해 차기 대권도자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차기 대선 출마 의지 확고한 거죠. 저는 대선이 열린다면요.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가 출렁이는 것도 보면은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럼 저는 이건 그 두 분의 개인보다도 시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할 때는 그 미국의 이제 그 대선 주자로 나왔던 분들이 가끔 썼던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이념적으로 좌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화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봤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안이 돼야 되는 것이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로건은 그러면 시대 교체입니까? 시대 교체이고요.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법조인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맨날 법조인들이 하던 대로 과거를 재단하면서 선악을 재단하려고 들면서 서로 상대편 감옥 보내면 정치가 끝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면서 어땠습니까? 사람 잡아넣는 거에만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뭐 했습니까? 나 방어하면서 법적으로 방탄하는 거에 집중하고 네. 저는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 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치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는 게 안철수 의원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도 과학기술, 미래 이런 얘기 많이 해오셨고 뭐 네.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도 경제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새로운 판이 짜여져서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누구 감옥 보내자 이런 정치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뭐 사법 리스크가 있으시면은 법원에 성실하게 출석하셔가지고 그 판단 받으셔가지고 리스크를 제거하시고 선거 나오셔야 되는 거지. 지금 사실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대통령을 지금 물러나게 하는 건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으로
이제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면은 그것도 반헌법적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거 빨리 해결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모세라고 앵무새처럼 이재명만 거론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방법은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뭔가 비책이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과 제가 당대표로서 붙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한계점은 오히려 사법 리스크는 많이 공론화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하면서 했던 무수히 많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들. 네. 그때 뭐 김포공항을 없애고 비행기가 수직이 착륙한다. 그리고 그때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럴 때 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돈 쓰는 거 있어가지고 뭐 막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호텔 경제, 뭐 호텔에 돈을 넣고 뭐 어쩌게 하면은 돈이 들어온 건 없어도 국민이 잘 살게 된다. 네.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검증해 나가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옳은 전략이지. 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많고 이미 별이 4개고 별이 뭐 5개 정도 더 달릴 수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리고 뭐 가족 간에도 참 재미있는 대화 많이 하시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진영에서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얘기한다 해가지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의 무능 또는 가끔 무지를 언급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차기 대선은 3자 구도를 점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뭐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등의 구도를 말하는 건데요. 보수 대연합 차원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제가 동탄에서 선거 뛸 때도 비슷한 제안들이 많았지만 네.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이 이 선거라는 것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정치공학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는 국민들이 어찌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가 네. 산술합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는 내 생각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이 선명함 속에서 다른 후보와 조절이 되면 괜찮은데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봤을 때는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탄핵 사태에 대한 대처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멀리 가 버렸습니다. 네. 예, 지금 탄핵에 대해 가지고 아니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옹호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과 궤를 같이 하는 순간 제가 내세웠던 선명성이라는 것이 퇴보하게 되고 네. 저를 지지했던 국민이나 지지자들,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신가요? 지금은 당연히 완주하는 거죠.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개혁신당과 뭐 이른바 뭐 친한계 의원 등 합치는 정계 개편, 이른바 합종 연행의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요. 과거에 친이준석계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자주 하는데요. 다만 지금 제가 오늘도 서울에서 여기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서울 시내에 막 한동훈 대표 지지 현수 막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그 절차 동안은 아마 그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당내에서 상당히 당내 투쟁을 세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저는 겁니까? 만나자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저와의 생각은 많이 좁혀지지 않고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훌륭한 법조인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법조 위주의 정치를 좀 이제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과 결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차기 대선 후보로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안철수, 앞서 이제 유승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뭐 한동훈 대표 움직임도 주목되고요. 각 후보별 장단점을 거론해서 좀 눈길을 끈 적이 있는데 네. 범여권 안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저는 홍준표, 오세훈 두 분의 대결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거는 지금과 같은 판이 유지될 경우에 그렇고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새로운 판이 짜여서 법조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인물들이 아니라 네. 새로운 어떤 과학기술이나 미래 아니면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당심의 홍준표, 민심의 오세훈의 대결로 압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출마한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해보고 싶은 정책은 어떤 겁니까? 저는 시대 교체를 얘기했던 게요. 네.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개혁을 얘기하면서 용기 있게 던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쟁적일 수는 있지만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같은 것들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상황 속에서 이 제도를 유지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네. 말하면 표 깎아먹는다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저는 하거든요. 예. 왜냐? 이게 나중에 20년, 30년 더 갔을 때 이 제도가 유지되면은 서울 지하철 요금이 거의 한 번 타려면 2, 3천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몇 년 내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출퇴근하고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타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가지고 두려운 얘기를 하는 것,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가끔 가다가 너는 표 깎아 먹으려고 하냐, 네.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 듣겠지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젊고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정치해야 될지 모르는데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다. 그래서 네. 저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차기 대선 시기와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저렇게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로 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쨌든 이제 내란죄에 대한 부분도 판단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빠르면은 2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러면 4월 대선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요. 네. 헌법재판소에 나가가지고 철저하게 나 누구랑 대질신문 하고 싶다. 나 김용현 장관이랑 대질신문 하고 싶다. 내가 진짜 시켰는지 아닌지 물어보자. 뭐 이런 걸 다툰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순간 체포될 것이 두려운 겁니다. 네. 그래 출석도 안 할 테고 저렇게 계속 버틸 텐데 그러면은 저는 절차에 크게 지장이 갈 만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2월 인용 4월 대선이면 이 의원 행보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일부 이제 뭐 잡음을 발생시 인사들 제외하고는 이미 네. 대선 모드로 정책부터 메시지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기 대선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세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런 자금력, 조직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뭐 인지도는 뭐 좋든 나쁘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유리하다 보고요. 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5년간의 미래를 바라보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결과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인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합니다. 국제사회는 급격한 지각 변동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탄핵 정국의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생을 포함해 외교 안보 등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혼란이 매듭 지어져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대표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이어서 경호처 수뇌부인 이진아 본부장의 국가수사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 김성훈 차장은 끝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은 경호처 내부의 사뭇 다른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아마 경호처 입장에서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박종준 차장이나 또 이 실장 이런 분들은 경찰 수사에도 협조를 하면서 또 경호처 내부에서도 현재 영장 청구와 함께 또 이 물리력 충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유혈 사태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당히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경찰의 수사 협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호처 내부의 어떤 그런 입장과 분위기를 또 수사 주체에게 전달하면서 네. 무리한 체포 영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네. 그런 메시지도 내고 있는 거죠. 네. 홍익표 전 대표님, 박 전 처장의 사태로 경호처장 권행 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차장 또
넘버 3라고 하죠. 이광호 본부장까지 강성으로 분류되던데요. 야권에서는 두 인물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일찍이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실질적인 경호처 총괄을 도맡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저 용산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김상훈 차장 같은 경우가 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승진했는데 네. 그 승진되면서 차장이 발탁이 됐죠. 발탁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것이 용산 안팎에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경호처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도 있고 이거 계속 맡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인 반면에 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이 강경하게 의지를 갖고 있어서 안팎에서 좀 잘못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지금 경호차장이나 그 이 본부장 갖고는 아마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지금 세 차례나 경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차장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먼저 이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 조치하고선 예. 영장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최 변호사님, 네.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게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개인 화기를 갖고 있되 사용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했었는데 강경파 지휘부가 이런 지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호처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네. 변화가 된 것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력이 엄청나게 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용산 그 대통령 공관에 대한 어떤 이른바 요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행안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경찰 특공대를 뭐 전국에서 몇천 명을 투입해라. 그리고 헬기 그리고 또 장갑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경찰 내에서 이른바 행정경찰을 사법경찰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경찰 수뇌부에서도 한 발 물러나면서 그 경찰 특공대가 아니고 형사 기동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과 경인 지역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형사 기동대를 지금 동원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슴에 총뿌리를 대면 나한테 쏴라. 관을 들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폭력 사태를, 유혈 사태를 조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입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박종준 처장에서 어떻게 보면 차장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기를 그 사용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침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냉정을 되찾고 법적 원칙대로, 원칙이 뭡니까? 헌법상 무죄 추정, 헌법상 불구속사 원칙 이런 부분으로 된다고 하면은 마치 체포가 지고지선의 가치인 것처럼 그건 수단에 불과하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법적 헌법적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경호처 내 일반 직원들의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경호처 내부 직원의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춥고 불안하다,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총기를 사용하라는 등의 지나친 지시가 떨어진다면 경호처 내부가 먼저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죄송합니다. 경호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제 경호처 일반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경찰이 2차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른바 이제 경호처 공무원들이 신용만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겁하게 지금 경호처 뒤에 숨어 있는 것이고요. 법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 본인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버리면 다 끝나는 일이었어요. 네. 출석한다면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에서 이 진압 과정, 이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예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라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처럼 강대강 대치가 예측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 경찰이 그 지휘관 회의에서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 없게끔 준비하라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12선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라고 본인은 뭐 그렇게 또 강경한 입장을 가지면서 12선 비상계엄의 사실관계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거나 이걸 은폐하거나 또 인멸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 체계와 또 대한민국의 국가가 이게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수습해 나가는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이 12.3 비상계엄의 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모두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부분은 형법상의 형사재판으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또 헌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헌재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걸 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몇천 명 전국에서 수사 인력 동원해 가지고 마치 뭐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는 것만이 능사처럼 모든 것에 이 일에 해결인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수사 주체가 뭐 이 공수처가 맞냐부터 또 그 꼼수 영장 집행을 또 하는 이 방식에서 또 뭐 체포부만 이 하도급 방식으로 경찰에 위탁한 이 방식을 또 철회한 뭐 숱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야말로 예약 안에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검 도입 절차도 논의가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경찰 입장에서 너무 섣부르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여러 가지 좀 고려해 주시길 저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홍익표 전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윤 대통령 뭐 현재까지는 자진 출석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재집행 외에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실제로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포영장을 지금 앞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수사기관이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대통령의 인신구속을 목표로 했냐 그렇진 않거든요. 처음에 벌써 세 차례나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돼서 최고 지금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환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세 차례 이 조사에 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불응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진작 그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요구한 것은 소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야 돼요.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소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사실 체포영장이 청구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영장 재집행에 달리 방법이 없냐. 방법이 하나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다음 주 뭐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 이내로 출두하겠다. 자진 출두하겠다. 그래서 그 일자를 조율하겠다라고 나온다면 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고 발부된 영장,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을 경호처가 이유 없이 막아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이 고용한 게 아니라 국민이 고용한 공무원입니다. 네.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은 특검도 수사도 하지 말란 소리냐?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최 대행의 발언이 힘을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목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해달라라고 사실은
우리 한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힘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탄핵 이후에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께서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임명을 하지만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 달라라고 했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여야 그리고 또 제3자는 서로 합의했던 그런 몫인데 여야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 명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그 서로 교착 상태에 있을 때에 어쨌든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합의를 해 나가면은 뒤탈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 결과 국가수사본부에 내일 한 주에 그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민주당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인 대안은 어떻게 보면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은 임명권자 자체가 실질적인 민주당이고 그리고 또 대상 자체가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그것보다는 줄인 대신에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면은 수사권 문제라든가 체포 구속 영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실질적 책임자로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행정부에서 제시하면은 좀 그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그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감하고 그렇게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그 최대 행위 얘기하는 문제 그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 집행부에서도 그냥 이것이 시간만 느린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고 여야 합의하려고 하는 정신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신인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진영 부원장님,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 해제 6시간 중심으로 그 전후 관련 상황을 판단하고 지금 외환죄를 삭제하는 등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서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건데 이게 민주당은 내란 은폐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견해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런 주장하면은 최대행이 이야기하는 여야 합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최대행도 저는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위헌적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상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MBN에 제가 출연했습니다마는 종편 법안출 우리가 통과될 때 여야 합의에 의해 됐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법들이 합의보다는 다수에 의해서 통과돼서 법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몫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특검법이 대법원이라든가 변협의 추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가는 것이 저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면 이미 시루가 다 깨졌는데 그걸 또 계속 깨진 시루를 자꾸 억지로 짜맞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다음 정부가 보수 정권이 되든 진보 정권이 되든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 아마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계속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국민들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대표님, 야권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지난번 국회 재표결 때 200석에서 지금 2표가 모자랐잖아요. 이번에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이 반나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최상목 대행이 재의결 요청한 그 법안을 갖다가 부결되고 난 다음에 이 반나절 만에 다시 이 특검법을 이제 예안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도 처음부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는 특검으로 하면 이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을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도 무조건 특검을 피하는 길만이 이게 능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 주체가 공수처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경찰인데 경찰이 또 이 부분에 대한 공조본 수사를 처음부터 엮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특검으로 가면은 이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계엄 선포 6시간 이전까지만 이걸 하자,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서로 약간 여야 간에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안도 집어넣은 그런 특검을 만들어내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수사 범위가 또 광범위해지고 시간도 오래 지체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협상을 해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3차 또 내란 특검법 발의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네. 많이 정리가 된 마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뭐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획 자체를 갖다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명명백백하게 실질적 그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은 뭐 특검을 통해서 이 수사 주체가 구성되고 수사 범위, 수사 기간이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너무 뭐 정치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너무 정치가 실종돼 있는 이런 불신의 관계를 털어내고, 이거는 이제 일국의 대통령을 이제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런 만큼 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최상명 권한 대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예? 그 한쪽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이게 뭐 수사 주체부터 공수처가 맞지를 않다고 그러고, 이게 뭐 공수처에 관할 지법이 아닌 서부 지원에서 임장받은 이혼 자체를 불법 부당하게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헌재 심판 과정에도 준비길 뭐 변론길 이거 잡는 과정에도 많은 혼란이 있는데, 결론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 결과를 승복을 해줘야 되는데, 승복하지 못하는 뭐 이 수사라든지 헌재 심판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조금 너무 조급하고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특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대표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정지를 전제로 특검법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설득력이라든가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정치권이 그럼 영장을 법적 절차로 발의된 그 합당한 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라고 그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검 논의가 빨리 진행돼 가지고 조기에 특검이 구성될 수 있다면 공수처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집행하는 거 할까 말까에 대한 그 판단은 순수하게 공수처와 법원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특검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를 했어요. 특히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분리해서 이번에 추진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 또한 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문제를 삼았던,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그 특검 임명 절차 삼자 추천, 관련돼서 대법원장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그 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줘야지, 이걸 갖고 또 어깃장을 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지연시킨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그 국민적 도전에, 그리고 국민적 심판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최 변호사님, 이런 형국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여당이 특검법 협상을 철회하고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이 더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되기 어렵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행하는 과정에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오로지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요청을 했던 민주당에게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을 밀어붙이고 그거를 다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여론의 역풍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역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전국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 물리력 충돌이 일어나기가 사실은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여야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야 합의하라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거부했을 때에 사실 일단 거부를 하면 그에 따르는 역풍은 국민의힘이 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어떤 특검법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함에 따르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그리고 또 그 공수처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제 포인트입니다. 박 원장님, 이 점에서 좀 견해가 엇갈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영장 집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셨고 만약에 그래서 어떤 유혈 사태가 있으면 민주당 쪽의 책임이 클 것이다. 이제 법 집행 과정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법 집행은 정당이나 국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문제에서 불법 계엄이냐 문제, 그다음에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하냐의 문제는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여야 정치 패널이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언론의 보도 태도도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의 평론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헌법적 위반 사항을 여론조사로 결정합니까? 그럼 법조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영장 청구 문제도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련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걸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고 지금도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될 몫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 부원장님, 최근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즉각적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략적으로 유연함이 떨어졌다는 점은 저는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이것을 정쟁화하는 경주마식 보도가 굉장히 저는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수많은 여론조사의 문항 설계에서부터의 문제점들이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보수의 지지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이른바 이 극우적 아스팔트적 활동하는 분들이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선동하니까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국민의힘도 길게 보면서 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 대표님,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지 자신감 상승했는지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 뒤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민의힘 태세 전환해서 지금 반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나오는데 뭐 백골단 문제라든가 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집회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점 등 이런저런 또 지적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뭐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걸 뭐 한 달 만에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신감 회복에 따른 어떤 뭐 지금 현재 지금 이 국민을 갖다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전환 기회로 삼고 이걸 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민주당이 좀 뻘짓을 했죠. 작년 12월 28일 한덕수 또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또 탄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흔들리면서 공수처의 그런 뭐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과 능력, 그리고 뭐 법적 권한까지도 이게 불분명한데 그걸 이제 강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영장을 받는 과정까지도 이제 꼼수 뭐 이런 법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헌재 심판 준비 뭐 길 과정 속에서 이제 특히 헌재가 가르마를 타야 될 부분을 그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장이 정청래인데 탄핵소추위원장을 뭐 대리하는 그런 배노인이 뭐 헌재하고 또 답변 과정에서 뭐
이 내란죄 부분만은 드러내자 이렇게 서로 마치 뭐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은 또 올바르게 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면마다 마음이 바뀌는 게 또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권 행위라 그러지만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대단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으로서 해초를 들은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사법 절차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제 이 혼란을 맞이한 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국회 입법 권력의 이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다 이제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백골단 김민전 의원의 모습이라든지 44명이 사자 앞에 가서 뭐 영장 집행하는데 바르킹 쓰는 뭐 그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부분은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 국민에서 집권당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뭐 국정행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이제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이제 김 대표께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율 뭐 의식한 탓인지 전광훈 목사 집회 찾아가서 뭐 90도 인사 또 지금 백골단 논란 이 지나치게 우양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근데 뭐 이분들이 우양우에 대해서는 걱정도 되지만 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 자기의 정치적 욕심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대선이 불가피하고 당권 경쟁도 불가피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권을 차지하고 대선 후보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까? 지금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그 여권 내에서 지금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당 소위 여권 내 강경 지지층, 그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대권 도전 또는 당권 도전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아까 저 김성태 의원 걱정도 하셨고 정말 잘못된 행동인데 그 사저 앞에 가서 44명의 국회의원들 몇 명이 가서 하시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동상이몽,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킨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모양새를 통해서 차기의 나의 정책 입지에 뭐가 유리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나 이런 이 비상계엄 또는 이 그 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거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옹호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결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봅니다. 최 변호사님 방금 전 말씀하셨는데 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한 것이 눈에 띄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과도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민주당도 사뭇 어떻게 보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40%를 넘어갈 때에 민주당의 반응은 그와 같은 여론조사가 이른바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뭐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비슷한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냥 이의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탄핵 내지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 안정,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을 딱 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어떤 경제 안정이나 민주당 그 어떻게 보면 국정 안정보다는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시키는 것은 KTX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완행열차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장관은 예전에 제 기억을 합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들 다 해서 일어나서 사과라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질렀을 때 이 그 김문수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던 모습. 더불어서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인상이 어떻게 보면 강경 보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소력을 가졌는데요. 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김무수 그 장관께서 정말 10%, 20%, 30%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어떤 후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확장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모든 정치적 미래를 보기는 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 부원장님,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목격담이 들립니다. 뭐 1월 복귀설 얘기가 나오던데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스탠스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역할은 주요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탄핵 찬성 과정에서 좀 갈짓자 행보를 보냈던 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계엄 해제, 탄핵 찬성 이 흐름 속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 탄핵 찬성 의원이 뭐 적게는 국민의힘에서 한 12명 정도 됐던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봅니다. 일단 그 의원들부터 결집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도 보면은 많게는 한 7대3, 6.5에서 3.5 정도 나오는데 그 속에서의 보수층들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계가 분명한 것이 한동훈 대표의 이 정치적 그림자에는 윤석열과 반윤석열이 공존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아이러니가 스스로 존재합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극우화가 한동훈 대표가 자리 잡는 데 힘들 것이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장관처럼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토양 자체가 한동훈처럼 뭔가 합리적인 모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윤 대통령이 버티면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잠룡들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대한 입장도 좀 차이가 있던데 지금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그 자체 사실 자체를 갖다 부정하거나 이걸 뭐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만 헌법과 법률에 정한 그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제 국민들이 양 진영 간 이 엄청난 지금 현재 팬덤 정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절차의 정당성도 수사 주체든 헌재든 잘 지키면서 해달라 이 이야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유승민 이런 잠룡들 입장에서는 뭐 탄핵을 거의 기정사실로 내면적으로는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뭐 준비는 아무래도 헌재에서 이렇든 저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행보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이 진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 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포켓 정치인이 되는 건 어느 누구도 지금 원치 않아요. 다만 이제 김문수 지금 현재 장관처럼 너무 이제 우리 당 지층의 맨 오른쪽에 네. 거구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참 우리 당내에서 이제 선출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또 강성이면서 적극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유에 맞는 그런 스탠스를 갖춘다는 것은 결론은 민주당이든 우리든 극자 극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도 40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의 합리성에 추구하는 정치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오세훈이나 또 한동훈, 유승민 이런 후보들은 수도권 유권자들을 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네. 홍익표 전 대표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지금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석도 독려한 바가 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어떤 대선 행보에 대한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한 그런 느낌인데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민주당은 뭐 사실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 의원들에 대해서 대기령을 냈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거나 또는 뭐 개인적 뭐 일정을 하는 것을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상시적으로 이 1시간 이내에는 국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말마다 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집회가 있는데 강요된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당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것.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모멘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대선에 뭐 너무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신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주어진 국정과제, 즉 내란과 비상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민생 경제 또는 그 국민의 그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선 좀 더 그 협력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민주당이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의 본질은 어떤 거죠? 논란의 본질은요. 전 국민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침탈했다는 걸 다 봤습니다. 네. 결국 이게 불법 계엄이다. 불법 계엄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서 저는 출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과 이쪽에서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 뭐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서 이 MBC를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압박했던 정당에서 자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용기 의원의 이 발언의 문제는 저는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유포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저는 접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변호사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 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백골단 이름을 변경을 검토하자면 활동은 계속하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김문전 의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재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그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어떤 그 돈봉투 사건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가 지금 징역 2년으로 실형받고 구속했고 지금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동일한 사유로 해서 그 수사기관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네. 아무런 그 어떤 응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법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도 90년대 초반에 이 백골단 잘 봤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화되면서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반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른바 항상 이름만 대면은 극우 하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갤럽 기준으로 해서 40%에 가까우고 민주당은 지금 30% 초반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가 되는 서울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극좌란 비판을 들 수 있다는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이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뭐 탈당, 징계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며칠째 뭐 언론에서 특히 많은 뭐 이 방송 평론, 이 정치 평론가들 마찬가지지만은 뭐 참 김민전 의원에 대한 뭐 저런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기자회견을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은 없죠. 그건 김민전 의원이 또 그동안 많은 이 방송 언론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그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패널이었는데 네. 막상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저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해하는데
뭐 큰 실수를 한 거죠. 다만 이제 저도 노동운동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 보면은 이 참 백골당 같은 경우는 집회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노사 분규 현장에서도 참 그랬죠.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한 그런 뭐 좋지 않은 그런 참 사람들이에요. 그걸 운영한 그때 정치 세력 다 국민들로 또 음악에 또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반공청년단이 사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런 간절을 갖다 지금 현재 사수하는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사수하는 그런 전선에 선봉에 나서서 싸우는 그런 뭐 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의 그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김민전 의원께서도 이제 좀 더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정치인 국회 활동에서 좀 더 신중하고 또 정치 현장에 이런 뭐 특히 이런 혼란 시기에는 정치인들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을 계기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홍익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국회 윤리회부는 물론 제명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근데 좀 그 국회 상황이 좀 답답한 게요. 국회 네.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네. 국회의원을 제명을 하려면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윤리특위 자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대치하면서 지금 11월 달에 뭐 논의해로 보고 그 후로 쭉 그 대치 국면 속에서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윤리특위부터 정상화돼야 된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김민전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근데 다만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그 한동훈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 되면서까지 했는데 본인을 비례대표 시켜준 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학과 교수고요. 이런 식으로 그 국회에서 희화화되거나 국회 그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 전체를 이렇게 추락시키는 행태를 반복해 하는 것은 국회의원 기껏 4년에서 뭐 할 겁니까? 나중에 이거 그만두고 나서 자기는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뭐 40초 남았는데 홍 대표님, 명태균 씨 지금 문제 계속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는 검찰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종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오고한 내용,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고한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내용 자체도 아마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헌법 1조에 규정한 민주공화국, 특히 공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헌정체제의 허점 또한 새삼 느끼게 해집니다. 시행령 통치와 권력기구의 사유화, 국회 입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버티면 그만인가 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80여 년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헌정 파괴 행위를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확실한 정착,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보이지 않던 젊은 세대들이 정치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